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직장인들이 자신의 노후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퇴직연금 계좌를 깨고 비상금을 끌어쓰는 사람들이 사상 최대로 늘어났거든요. 뱅가드와 피델리티 데이터를 보면 하드십 인출이라 불리는 긴급 인출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세계 경제를 이끄는 미국인들이 왜 미래를 담보로 오늘을 버티고 있을까요? 당신이 지금 믿고 있는 안전자산, 예금이든 연금이든 채권이든 그 가치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차근차근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달러 인덱스는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약세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환율 변동이 아니에요. 당신 지갑 속 돈의 구매력이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뭐라고 말할까요? 달러는 강하다. 강달러 정책은 변함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현실과 발언 사이의 괴리가 이렇게 큰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각본의 시작이거든요. 막대한 빚을 해결하기 위해 통제된 평가절하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마술사가 관객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뒤에서 진짜 트릭을 준비하듯 정부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으로 당신 주머니 속 현금 가치를 조용히 빼앗고 있습니다. 이게 비관론이나 음모론이 아니라는 건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달러 약세는 미국 정부가 부채를 처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요. 정치적으로 가장 덜 고통스러운 방법이기도 하고요.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면 다른 나라에 갚아야 할 빚의 실질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가 얼마나 될까요? 이미 35조 달러를 넘어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 돈을 한 달러 지폐로 쌓으면 달까지 가고도 남을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더 심각한 건 GDP 대비 부채 비율입니다. 120%를 훌쩍 넘어섰거든요. 연봉 1억 원인 사람이 빚이 1억 2천만 원 넘게 있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당신이 이런 상황에 처한 가장이라면 선택지가 뭐가 있을까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극단적으로 줄이거나 파산을 선언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돈을 끌어와 빚을 갚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건 정치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복지 예산 줄이면 국민이 들고 일어나고 국방비 줄이면 안보가 흔들리거든요. 채무 불이행은 어떨까요? 세계 경제의 심장인 미국이 디폴트 선언하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이것도 선택할 수 없는 카드죠. 그럼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돈을 더 찍어내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해서 정부 빚을 갚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플레이북이거든요. 왜 정부가 이 방법을 선호하느냐? 가장 쉽고 조용하며 정치적으로 고통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지출 삭감처럼 직접적으로 복지를 빼앗지도 않고 디폴트처럼 즉각적인 위기를 만들지도 않아요. 그냥 당신이 가진 돈의 가치를 서서히 녹여버릴 뿐이죠. 워렌 버핏이 이 점을 정확히 꿰뚫어봤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부채를 관리하는 정부의 자연스러운 경로라고 여러 번 경고했거든요. 버핏은 미국이 자국 통화로 빚을 졌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절대 파산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언제든 돈을 찍어서 갚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외부에서도 달러 가치를 끌어내리는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바로 탈달러화 현상입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중심으로 한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를 우회하는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들은 중앙은행을 통해 달러 보유고를 줄이고 금 같은 대체 자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적으로 달러 수요가 구조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쓰던 앱에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 사용자들이 빠져나가는 것과 같아요. 수요가 줄면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결국 미국은 안으로는 35조 달러를 넘는 빚 때문에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야 하는 압력을 받고 밖으로는 브릭스 중심의 탈달러화로 수요가 줄어드는 이중고에 처한 겁니다. 이 거대한 족쇄에 묶인 거인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과거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정부는 어떤 선택을 했고 결과는 어땠을까요?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1971년으로 돌아가 보죠. 닉슨 쇼크가 있었던 해입니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으로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었고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그때는 근본 위제라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달러를 가져가면 언제든 정해진 양의 금으로 바꿔주는 제도였죠. 하지만 미국이 전쟁 비용을 감당하려고 금 보유량보다 훨씬 많은 달러를 찍어내자 다른 나라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나도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고 결국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이 폭탄 선언을 합니다.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고요. 이 선언 하나로 달러는 금이라는 든든한 족쇄에서 풀려나 정부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종이가 됐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1971년 이후 달러 구매력은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데이터를 보면 1971년에 한 달러가 가졌던 구매력의 87%가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한 달러는 1971년 당시 단 13센트 가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당신이 1971년에 1억 원을 은행에 넣어두고 아무것도 안 했다면 그 돈의 실제 가치는 이제 1,300만 원밖에 안 남은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1985년 플라자 호텔입니다. 미국, 일본, 서독, 영국, 프랑스 재무장관들이 모여 역사적인 합의를 했죠. 바로 플라자 합의입니다. 당시 미국은 극심한 무역 적자에 시달렸어요. 메이드 인 재팬 제품들이 전 세계를 휩쓸며 미국 제조업을 위협했거든요. 원인은 지나치게 강한 달러였습니다. 달러 가치가 너무 높으니 미국 제품은 비싸서 안 팔리고 상대적으로 싼 일본 제품만 불티나게 팔렸던 거예요. 미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다른 나라들을 압박해 인위적으로 달러 가치를 떨어뜨렸습니다. 플라자 합의 핵심은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 가치를 급격히 끌어올려 상대적으로 달러를 떨어뜨리는 거였어요. 합의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불과 2년 만에 달러 가치가 엔화 대비 거의 50% 폭락했습니다. 미국은 수출 경쟁력을 되찾았지만 갑작스러운 엔화, 강세 직격탄을 맞은 일본 경제는 이후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는 장기 불황에 빠졌죠. 닉슨 쇼크와 플라자 합의, 이 두 역사적 사건이 말해주는 공통점은 뭘까요? 정부가 국가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언제든 자국, 화폐 가치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정부가 거두는 보이지 않는 세금의 정체예요. 달러 가치가 10% 하락하면 당신이 가진 1억 원, 예금은 아무런 고지서 없이 실질적으로 9천만 원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는 부담을 덜고 수출 기업은 이익을 얻는 동안 그 비용은 고스란히 현금 보유자에게 전가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가 현금 보유자에게서 자산 보유자에게로 이전되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부동산, 주식 같은 실물 자산 가격은 오르지만 현금 가치는 그대로 멈춰 있거나 오히려 떨어지거든요. 지금 우리가 마주한 35조 달러를 넘는 빚과 탈달러화라는 거대한 파도는 과거 위기들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고 정부는 또다시 가장 익숙한 플레이북을 꺼내들고 있는 거예요. 현금 가치가 계속 녹아내리는 시대, 전통적인 안전자산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서 우리 돈을 지킬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지금 우리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 매일 사용하는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진정한 안전자산은 바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 말이죠. 잠깐만요. 기술주는 변동성이 커서 위험 자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그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단순한 기술주가 아니거든요. 달러 약세 시대에 오히려 더 강력해지는 전 세계를 상대로 돈을 버는 글로벌 현금 창출 기계이자 새로운 시대의 금, 바로 디지털 금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엔 강력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먼저 환율의 마법이 있어요. 달러 약세가 이들에게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기업들은 미국 회사지만 전 세계를 무대로 사업합니다. 실제로 애플의 경우 전체 매출 중 미국 제외 해외 매출 비중이 60% 가까이 됩니다. 유럽에서는 유로로, 일본에서는 엔화로,
중국에서는 위안화로 돈을 벌죠. 여기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달러 가치가 약해지면 해외에서 벌어들인 100유로나 1만 엔을 달러로 바꿀 때 더 많은 달러를 손에 쥐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1유로를 1.1달러로 바꿀 수 있었는데 달러가 약해져서 1.2달러로 바꿀 수 있게 되면 가만히 앉아서 10% 가까운 추가 이익을 얻는 셈입니다. 실제로 최근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보면 환율 효과가 매출과 이익에 상당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고정통화 기준 성장률과 실제 성장률의 차이가 바로 달러 약세로 인해 추가로 얻은 이익입니다. 다음은 가격 결정력입니다. 가격 결정력이란 원가가 올라도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해요. 인플레이션 시대에 이보다 더 중요한 능력은 없습니다. 아이폰 신제품 가격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혹은 윈도우나 오피스 365 구독료가 인상됐다고 해서 당장 사용을 중단하실 건가요? 아마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이들 제품과 서비스는 이미 우리 삶과 업무에 깊숙이 뿌리내린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됐거든요. 이게 바로 막강한 가격 결정력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인건비가 올라도 그 비용을 최종 가격에 반영해 이익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에요. 이것이 현금 가치를 갉아먹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가장 강력한 해자가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들이 닷컴 버블 시대 기업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빅테크라고 하면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을 떠올리며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당시 기술 기업들은 꿈과 기대감을 팔았어요. 장밋빛 미래만 있었지 실제 주머니에 들어오는 현금은 없었죠. 하지만 지금의 빅테크는 어떻습니까? 애플은 연간 수백억 달러의 막대한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알파벳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모두 수백억 달러 규모의 현금을 지속적으로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이 엄청난 현금으로 무엇을 할까요? 바로 자사주 매입이라는 주주들에게 가장 강력한 선물을 안겨줍니다. 자사주 매입은 회사가 자기 돈으로 시장에 풀려있는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행위예요. 주식을 사서 소각하면 전체 주식수가 줄어들겠죠. 주식의 희소성이 높아지니 주가 역시 오를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것은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시기에 기업이 스스로 주식 가치를 방어하고 끌어올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거든요. 금은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이 디지털 금은 AI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하고 끊임없이 현금을 창출하며 그 현금으로 다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한 겁니다. 정리해볼까요? 달러 약세의 수혜를 직접 받는 글로벌 매출 구조, 인플레이션을 이겨내는 막강한 가격 결정력, 그리고 닷컴 버블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잉여 현금 흐름과 자사주 매입까지.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투자는 없겠죠? 이 강력해 보이는 디지털 금에도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은 존재합니다. 만약 정부가 이 거대 기업들을 향해 날카로운 규제의 칼날을 겨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만약 모두의 예상과 달리 달러가 다시 강세로 돌아선다면 이 모든 논리는 무너지는 게 아닐까요? 첫 번째 아킬레스건은 바로 반독점 규제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너무 강력해지자 미국과 유럽 정부가 이들의 힘을 빼기 위해 직접 나섰어요. 마치 너무 큰 나무가 주변의 모든 햇빛과 양분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가지치기를 하는 것과 같죠. 특히 유럽연합의 공세가 매섭습니다. 유럽연합은 디지털 시장법이라는 강력한 법을 만들었거든요. 이 법은 시장을 지배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들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서 이들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경쟁사 진입을 막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까지 엄청난 벌금을 물릴 수 있어요. 실제로 칼날은 이미 번쩍였습니다. 최근 유럽연합은 애플과 메타에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했어요. 애플이 자사 앱스토어에서 다른 결제 방식을 막아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고, 메타는 사용자가 맞춤형 광고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는 구글, 아마존, 메타, 애플 모두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나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들의 핵심 사업 모델인 검색,
광고, 앱스토어, 소셜미디어, 바로 그 심장부를 겨냥하고 있는 셈이죠. 물론 이런 규제가 빅테크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지는 못할 겁니다. 실제로 최근 애플이 부과받은 과징금은 애플이 며칠이면 벌어들이는 돈 수준이라는 분석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벌금 액수가 아닙니다. 규제는 이들의 성장 방식 자체의 족쇄를 채우고 새로운 사업으로 확장하는 길목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리스크입니다. 이제 두 번째 아킬레스건을 봐야 합니다. 이건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만약 달러 약세라는 전제가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의 모든 논리는 정부가 막대한 빚을 감당하기 위해 달러를 약세로 유도할 것이라는 가정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어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높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금리가 높아지면 달러 가치는 올라갑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은 위험한 자산보다 안전한 미국 달러, 예금이나 채권에서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달러를 사들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달러는 약세가 아니라 오히려 강세로 전환될 수 있어요. 실제로 최근 연준의 움직임은 이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혔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겠다는 뜻이죠. 여기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자금을 빨대처럼 빨아들인다는 달러 밀크쉐이크 이론이에요. 위기가 닥칠수록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장 믿을 만한 자산인 달러로 도망칩니다. 아무리 탈달러화를 외쳐도 결국 위기의 순간에 달러가 더 강해지는 역설이 발생하는 이유거든요. 게다가 차기 연준 의장 자리를 놓고 매파적 성향의 인물이 거론될 경우 금리는 더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거나 추가로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달러는 약세가 아니라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빅테크가 받는 환율 혜택은 사라지고 오히려 해외 매출을 달러로 환전할 때 손해를 보게 됩니다. 또한 금리가 높아지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도 올라가고 투자자들은 안전한 채권으로 몰려가면서 주식시장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죠. 이게 바로 두 번째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금리가 높아지고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는 시나리오는 단기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정부의 35조 달러가 넘는 빚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금리가 높아지면 그 빚에 대한 이자, 부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가 최근 한 해 동안 빚에 대한 이자로 지불한 금액이 약 1조 달러에 육박한다는 추정이 나와요. 이건 국방비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하면 이자 부담이 너무 커져서 결국은 다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 브릭스 중심의 탈달러화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고 러시아는 서방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루블과 다른 통화로의 결제를 늘리고 있어요. 인도는 자국 통화로 석유를 수입하는 거래를 성사시켰고 브라질도 남미 국가들과의 무역에서 달러를 배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변화는 단기적인 금리 변동으로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에요. 결국 장기적으로는 달러 약세 압력이 계속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규제 리스크와 금리 변수라는 두 가지 아킬레스건을 고려하면서도 장기적인 달러 약세와 인플레이션 시대에 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분산 투자예요.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원칙이죠. 빅테크만 믿고 올인하는 게 아니라 금이나 부동산 같은 전통적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현명합니다. 또한 빅테크 내에서도 분산이 필요해요. 애플만 마이크로소프트만이 아니라 여러 기업에 나눠서 투자하는 거죠.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하는 ETF를 활용하면 자동으로 여러 빅테크 기업에 분산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나스닥 100은 나스닥에 상장된 금융주를 제외한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예요. 여기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메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대거 포함돼 있죠. 한 번의 투자로 여러 기업에 동시에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리밸런싱을 해야 합니다.
규제가 강화되거나 금리가 예상보다 높게 유지되는 신호가 보이면 비중을 조절하는 거예요. 시장은 항상 변하고 우리의 전략도 그에 맞춰 유연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고정된 믿음에 갇혀 있으면 시장이 방향을 틀 때 큰 손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금을 그냥 묵혀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달러의 구매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예금 금리가 3%에서 4% 나온다고 해도 실질 인플레이션이 그보다 높다면 실제로는 돈을 잃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정부는 위기 때마다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선택을 해왔어요. 닉슨 쇼크 이후 달러 구매력이 87% 사라진 것처럼 앞으로도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금을 보유한다는 건 서서히 녹아내리는 얼음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 얼음이 완전히 녹기 전에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다른 형태로 바꿔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금이든 다른 실물 자산이든 말이에요.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이건 단순히 투자 수익을 내기 위한 게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생존 전략이에요. 지난 50년간 우리가 믿어온 안전의 정의가 통째로 바뀌는 거대한 변화의 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조차 수십 년간 부어온 연금을 깨서 각자 도생의 길을 찾고 있는 지금 당신의 자산은 정말 안전한 곳에 있습니까? 정부가 설계한 이 거대한 연극에서 당신은 희생자가 될 건가요? 아니면 무대 뒤편의 비밀을 이해하고 기회를 잡는 소수가 될 건가요? 선택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정부의 플레이북은 명확합니다. 이제 당신이 어떤 행동을 취할 차례입니다.